와, 그런데 여러분 24년이 지나고 지금 어떻게 됐죠? 이들이 세계 최강의 기업이 됐어요. 무슨 그러네요. 얘기냐? 그때 거대한 자본이요. 인재에 투자되고 새로운 산업에 투자되고 야, 심지어 이익이 안 난데도 막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방송의 표준은 유튜브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일까요? 끝났어요. 하긴, 방통위에서 2019년에 조사를 했을 때 음, 대한민국 국민 60% 이상이 저녁 7시 위에 유튜브를 본다. 유럽은 심지어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92%의 의존도를 갖고 있대요. 아니, 그럼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야, 그 우리 유럽 사람들 거니까 데이터 좀 줘, 학습 좀 하게 주겠습니까? 안 주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라인 메신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 데이터 주권 주겠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인류의 삶 모든 것이 바뀐 것을 정확히 예측하셔가지고 베스트셀러까지 오르게 된 성균관대 최재붕 부총장님의 포노 사피엔스, 다들 아시는 분 많으시죠? 이 포노 사피엔스 이후 5년 만에 AI 사피엔스라는 저서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단순 AI 스킬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AI가 몰고 올 인류 문명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전환, 그리고 각 산업별 변화의 사실적인 묘사와 예측, 그리고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담은 이 AI 사피엔스라는 신간에 대해서 오늘 최재붕 부총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 아주 광팬입니다. 우리 아, 에런님. 아까 사담으로도 말씀드렸지만도 저희 경우에는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2016년도에 부총장님을 만나 뵙고 실제로 오프라인 강연을 듣고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또 이제 신간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내용 간략하게만 일단 말씀 주시죠. 네, 이번에 제가 AI 사피엔스라는 책을 냈는데요. AI가 몰고 올 변화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늘 강연을 다니면서 이 디지털 문명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왔는데 이 업그레이드 과정 중에서 생성형 AI, 특히 챗 GPT 이후로의 변화는 너무나 급격하고 또 여기에 국가적인 어떤 경쟁 관계 또 미래 패권에 대한 어떤 도전, 이런 것들, 자본의 흐름, 이런 것까지 겹쳐서 정말 문명의 거대한 변화가 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 안될 공학에 올라오는 많은 컨텐츠를 제가 책을 쓰는 데에도 참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호모 사피엔스가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AI의 이 도구들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세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사피엔스들이 벌써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준비하자는 게 이 책의 취지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좀 책을 봤지만도 책을 보시기 전에 최재봉 부총장님께서 한번 개괄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뤄주시기로 했으니까 한번 강연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사피엔스의 저자 최재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도대체 AI 시대가 진짜 오는 건가? 온다면 어느 정도 규모고, 그래서 나는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은요, 보통 사람들이 AI 시대가 진짜 왔나? 그럼 난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읽어보는 일종의 지침서입니다. 아주 전문적이거나 이런 내용 없고요. 시장 변화가 어떤지,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뀔 건지, 그리고 나의 미래 일자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내용을 아주 가볍고 즐겁게 담고 있습니다. 한번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AI 시대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죠. 바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었던 2016년입니다. 그때도 난리가 났었는데 별거 없었잖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후로 바뀐 게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문명이 엄청나게 확산된 것이죠. 코로나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이 포노 사피엔스 문명이 이미 확산된 건 코로나 이전에도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세계 기업 순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2020년 1월 1일인데요. 제가 이때 시가총액 기업 순위를 이렇게 쫙 한번 정리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1등부터 5등까지가 애플, MS,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소위 스마트폰을 이 창조한 기업과 그걸 기반으로 디지털 문명을 만든 기업들이 죄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포노사피엔스 문명이 인류의 표준 문명이 되었다, 디지털 문명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증거들이 가르쳐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중요하냐? 시가총액은 주식 가격의 합이거든요. 여러분, 주식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사죠? 딱 하나입니다. 모든 인류가.
앞으로 오를 것 같은 걸 사죠. 그래서 시가총액 그러면 미래 성장의 기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인류가 야 애플, MS,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디지털 기업이 잘 될 거야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우리나라 1등 삼성전자가 370조, 일본 1등 도요다가 268조, 반면 애플은 1,500조가 넘었죠. 기대치가 확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코로나가 왔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이 문명의 변화 관점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디지털 문명을 전 세계로 확산시킨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 전부 디지털 문명으로 몰려갔죠. 특히 학생들은요, 학교에도 못 가고 격리되는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디지털 의존도와 디지털 활용 능력이 말도 못하게 상승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AI가 쏟아진 거죠. 자, 코로나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나 볼까요? 미래성장 기대치, 시가총액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와, 상당히 많이 바뀌었네요.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4,200조가 됐고요. 애플도 3,800조, 엔비디아 3,000조가 넘었고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저걸 샀어야 했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도 여전히 상위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10위에 TSMC가 떡하니 올라왔습니다. 이게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인류가 어디에 미래를 걸고 있다 볼 수 있느냐? 일단 디지털 문명을 이끌어가는 모든 기업들한테 자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대치가 높다는 거죠. 또 하나의 코드가 뭐냐?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건데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를 품었죠. 10조를 투자하고 지분을 얻었고 MS의 모든 솔루션에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이 서비스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와 그러더니 10년 만에 애플을 꺾고 세계 1위에 등극을 하죠. 또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상징 기업이죠. 이게 워낙 독점적이니까 야 얘가 미래의 성장 기대치가 높아. 그러면서 또 엄청난 자본이 몰린 겁니다. TSMC는 그 엔비디아의 GPU를 독점 생산한다는 이유로 또 세계 10위 기업이 돼버렸죠. 이 모든 메시지가 뭐냐? 디지털 문명 전환을 이끈 기업과 그리고 특히 생성형 AI의 가능성을 보인 기업한테 자본, 즉 미래 성장의 기대치가 전부 심하게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요, 좀 올랐고요. 그런데 아쉽습니다. 왜 아쉽냐? 뭔가 그 생성형 AI에서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있다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죠. 결국 어느 기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성형 AI 시대에서 미래를 바꿀 기업한테 자본이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자본은요, 거대한 에너지가 됩니다. 이런 극심한 자본 쏠림 현상이 있었던 때가 바로 2000년 닷컴 버블이었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었죠. 막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오르고요. 그걸 주도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블이 꺼지면서 난리가 났었죠. 역시 인터넷은 안 돼. 와, 그런데 여러분 24년이 지나고 지금 어떻게 됐죠? 이들이 세계 최강의 기업이 됐어요. 무슨 그렇네요. 얘기냐? 그때 거대한 자본이요. 인재에 투자되고 새로운 산업에 투자되고 야, 심지어 이익이 안 난데도 막 투자를 했어요. 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지만 그 무덤을 뚫고 디지털 신대륙이 완성이 된 겁니다. 문명의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 AI가 퍼질 수 있는 토양이요. 완전히 완성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빅테크들뿐 아니라 우버, 에어비앤비, 또 모바일 뱅킹을 이끄는 카카오, 토스, 방송 진짜 인류 문명의 표준이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사는 사피엔스들이 나 어디 가야 돼? 그럼 폰을 열고 우버나 우버 유사 서비스를 부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택시 타겠다고 길에 나가서 손 들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끝났어요. 사피엔스는 선택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건 완벽하게 변화된 것이죠. 또 여행 기업 표준 우리 검색해서 어떤 경험을 할까 골라서 가죠. 그런 사이 메리어트 하얏트 힐튼 같은 거대한 호텔 체인은요. 시가총액이 10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고 이 세 개를 다 해도 80조가 안 됩니다. 또 월마트, 아마존이 왠지 표준인 것 같죠. 우리나라도 이마트 쿠팡 어떤가요? 쿠팡의 시가총액은 물론 나스닥 기업이긴 하지만 50조고요. 이마트가 1조 6천억입니다. 이게 미래에 대한 기대치라는 거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방송인데요. 여러분, 방송의 표준은 유튜브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일까요? 끝났어요. 하긴 방통위에서 2019년에 조사를 했을 때 네. 대한민국 국민 60% 이상이 저녁 7시 위에 유튜브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TV는 28%, 지상파 14%입니다. 그런데 그럼 TV 시청률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와, 국민 14%밖에 안 보는데 이걸 왜 지금 아직 논란을 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사회적 관성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뭐 그냥 하지 뭐. 이 관성이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그 관성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문명이 인류 문명의 표준이란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스마트폰 쓰시죠?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포노사피엔스 맞잖아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렇죠. 그런데 생활은 편리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 일자리에 도움이 된 거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여기 에러님은 확실히 도움됐어. 그죠? 저는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죠.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디지털 문명이 도래해서 득보고 일자리에서 이익을 본 사람은 몇 프로일까요? 10%? 나머지 90%는요, 자기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디지털도 두려웠는데 AI까지 온다면요. 정말 두렵죠. 이래서 변하지 말자. 옛날에 하던 대로 하자 하는 관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정치인들은요. 90%의 국민이 좋아하는 정책을 내야지. 그래서 우버도 불법, 에어비앤비도 불법, 암호화폐 가지 마. 야, 디지털 문명 좀 하지 마. 이런 식의 정책을 계속 내는 거예요. 언론사들은 어떨까요? 90%의 국민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나이 든 분들이 주로 보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 기사 이런 것들이 사회를 계속 바꾸지 말자 하는 쪽으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기성세대가 아이들을 잘 데리고 교육을 잘 시켜서 반항하지 못하게 잘 만들어 놨죠. 학생들이 그렇죠. 또 되게 보면 착해요. 저는 요새 보면 야, 학생들이 디지털 문명 왜 안 가냐고 어른들한테 데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자 그리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제 책의 출발점이 뭐냐면요. 변화를 데이터로 보면 우리가 정말 바꿔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이 AI의 공습은 무섭다. 두려워하지 말고 공부로 극복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내가 두려워. 그런데 나한테 1,000만 원을 줘요. 그럼 여러분 그거 서울시 택시조합에 투자하실 거예요? 아니면 테슬라 같은 기업에 투자하실 거예요? 이러면 이제 90%의 국민이 그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나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생성형 AI도 공부하고 뭐 새로운 메타버스 기술, 온디바이스 AI, 자율주행 이런 쪽에 새로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내가 투자하고 싶은 만큼 나도 내 일자리에서 AI를 배워서 미래를 잘 준비하자. 그래야겠죠?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책 AI 사피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또 빠르게 발전하는지는 우리 안델공학의 여러 컨텐츠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의사, 변호사 시험도 합격했고 뭐 초기에 등장하자마자 전 세계 학생들이 숙제를 하는데 쓰기 시작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멀티모달이라고 이 글만 쓰게 학습을 시켰는데 그림도 사진도 음악도 다 이해하기 시작했죠.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만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GPT-3를 기반으로 했던 달리2라는 건데 이때도 야 이런 정도 그림을 그려? 음. 아보카도를 컨셉으로 소파 디자인해줘. 이거 괜찮은데? 이랬거든요. 그런데 약 4개월 만에 GPT-4가 나오면서 달리3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는 딱 두 줄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호박을 컨셉으로 푹신한 소파를 디자인해줘. 뒷배경은 알아서 채워줘. 그랬더니 너무 멋지지 않나요? 사실 생성형 AI가 무서운 건요. 학습한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프로페셔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의 전 분야가 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뿐인가요? GPT-3라는 코드를 전 세계에 공유를 해버렸어요. 우리 돈 안 받을 테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그랬더니 그걸 엔진으로 미드전이라는 그림만 열심히 그리는 AI가 나왔어요. 이게 다 초기 버전이에요. 우주에 사는 강아지, 물에 빠진 소녀를 애니메이션 타입으로 그려줘. 꽃과 여성의 일러스트레이션. 야, 이것도 멋있다 그랬는데 금방 이걸 응용한 작품이 탄생합니다. 미드 전이로 그린 이 작품은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미국의 한 디지털 아트 대회에 출품해서 대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AI로 그린 거 대상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음. 좋습니다. 왜? 이게 900번의 질문을 수정해서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하는데 질문을 잘하면 높은 수준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걸 증명한 거죠. 여러분, AI 사피엔스가 뭐라 그랬죠? AI 조수들을요, 자기가 자유자재로 써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이런 사피엔스가 바로 AI 사피엔스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질문만 잘하면 그림 잘 그리는 AI 조수가
이 모든 거를 쫙 다 만들어내 준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사진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소니 국제사진전에서 우승한 작품인데 크리스 엘다크제는 수상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미드저니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됐던 거죠. 이건 무슨 게임 캐릭터 디자인 이거 어떠세요? 라고 보여준 건 줄 알았더니 이거 가르치는 학원도 벌써 나와버렸고요. 아시죠? 스노 음악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요새는요 애들이요 아빠한테 이런다 그래요. 아빠 내 생일 축하곡 한번 작곡해서 줘봐요. 우리 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가사로 쓰는데요. 음, 이것도 챗 GPT한테 시킵니다. 이러이러한 딸이야. 얘를 위한 노래 가사를 써줘. 그럼 써주고요. 그걸 갖다 네. 스노에 집어넣으면 정말 또 곡이 나오죠. 그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응용하기 시작해요. 챗 GPT한테 1분 쇼츠에 필요한 대본 좀 써줘. 그럼 길이를 딱 맞춰 써주겠죠. 음, 그걸 브루라는 소프트웨어에 집어넣어서 1분 쇼츠도 만들고 이런 응용들이 막 퍼지면서 AI 활용 범위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올해 1월이 되니까 수준이 또 한 단계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미드저니 V6 정말 소위 미쳤습니다. 지금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최고 성능의 광학 카메라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요. 심지어 그거를 멋지게 다양한 필터링까지 해주는 그런 음. 소프트웨어가 등장한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좀 있으니까 소라, 오픈 AI가 만든 동영상 제작 서비스까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거 어떤가요? 미드저니 V6가 만들어낸 이미지들입니다. 사진이면 사진, 애니메이션이면 애니메이션 뭐든지 만들 수 있고요. 저 얼굴을요. 제 얼굴로 바꿀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야 이거 그냥 유튜브로 따라하기 하면서 정말 멋진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제가 쓸 수 있더라고요. 이러면 일자리가 달라질 텐데. V5 5.2 버전과 6 버전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점점 아니 어느샌가 진짜 리얼리티가 더 확장된 새로운 이 이펙트들이 더해집니다. 이게 자본의 힘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자본이 쏟아지고 훌륭한 인재들한테 너희 마음껏 해봐 하고 있으니 이런 변화가 바로 현실이 됩니다. 야, 소라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딱 두 줄의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비가 내린 후에 도쿄 밤거리에 걸어가는 여성을 영상으로 만들어줘. 이게 보이시나요?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것과 아닌 곳에 그림자 비치는 게 다 차이가 납니다. 음. 그리고 그 그림자 번진 것도 위에 있는 것과 정확히 매치가 되고요. 야,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질문에 오픈 AI에서 대답을 했죠. 소라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리학의 법칙을 다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학, 또 반사, 빛 여러 가지를 마음대로 조절할 뿐 아니라 진짜 실사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이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여기다가 댓글을 달았잖아요.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냐? 정말 그럴만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AI를 보면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 분야가 결코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로어머신이라는 스타트업에서는요, 원래 이제 많은 그 영화들 만들 때 보면 스토리보드 만들잖아요.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주인공의 얼굴을 바꾸지 않고 텍스트 스토리만 집어넣어주면 애니메이션을 딱 만들어주는 웹툰처럼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를 개발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게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런 만화 스타일로 내가 소개 자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그냥 텍스트만 쭉 집어넣으면 돼요. 물론 월급은 줘야죠. 월급이 한 달에 10에서 160달러. 아, 괜찮지 않나요? 기업들이 정말 일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음.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제일 경악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인데요. 캐나다의 그 한 연구소에서 당뇨병 환자 15,000명의 목소리를 녹음을 했대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당뇨병 환자를 찾아내는 진단용 AI 앱을 개발한 겁니다. 야, 이건 그래서 진짜 그걸 대단한데요? 가지고 테스트를 실제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도가 86% 이상. 그럼 우리 아, 치과에서 당뇨병 하잖아요. 네. 그게 92%랍니다. 아, 그런데 이게 86%. 비용은요. 피를 체열하고 그걸 빼내서 진단기를 돌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료 인력과 프로세싱 차지가 들어갈 텐데 이건 그냥 아침에 녹음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의사 선생님 만나봤더니요. 당뇨병이 되면요. 고혈압도 되고요. 뇌경색, 뇌출혈, 뇌에 관련된 건 거의 다 되고 치매도 그렇고 그다음에 심장에 관련된 것도 목소리하고 상당히 밀접도가 크다고 합니다. 야, 그럼 다 개발할 수 있는 거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요. 건강진단 앱을 딱 켜고 야, 오늘 내 목소리 어떠냐? 어디 아픈 데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무슨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네요. 아, 각 병마다 15,000명의 목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2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 목소리 녹음한 적 없죠? 끝에 30초만 목소리 쫙 녹음하고 오면 돼요. 그렇게 하고 한 10년치 데이터 모으면요. 이게 다 되는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의료의 컨셉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활용 범위가 넓다. 그리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자본이 저렇게 몰리는 적이 없습니다. 알파고 이세돌을 이겼을 때도 난리 났다 그랬죠? 자본은 껐떡도 안 했어요. 이만큼 냉정한 게 소위 투자 자본이라는 거. 근데 이번엔 다르죠. 닷컴 버블 이후 25년 만에 정말 미친 듯이 자본이 모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뭐 엑셀, 파워포인트 뭐 여러 가지 다 만들고요. 그거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계속 올리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중이고요. 또 엔비디아도 보세요. 저 때 샀어야 했어. 1년도 안 됐네. 이제 1000불 넘었어요. 와. 네, 엔비디아 천불 됐을 때는 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야, 개별 주식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요. 독일 전체 시가총액보다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진짜 어마어마하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네. 우리나라가 코스닥, 코스피 뭐 다 합해서 2600조. 우리나라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벌써 6개죠. TSMC가 대만 시총의 3분의 1이에요. 30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냉정하게 보면요. 대만의 미래 기대치가 3000점, 우리가 2600점. 엔비디아가 3,500점, 뭐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정도로 자본이 쏠려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버블이 있다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투자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에너지입니다. 계속 투자되죠. 그러면 이 기업들이요, 전부 다 생성형 AI, 야, 챗GPT만 있냐? 우리 도전한다 하는 기업들입니다. 음, 챗GPT를 끌어하는 MS가 제일 앞서가고요. 애플, 데이터는 애플이 엄청 많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애플하고 손잡겠다 하는 뉴스 보셨죠? 그러면서 애플의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잘하면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겠죠. 또 오픈 AI를 공동 창업했던 일론 머스크도 X.AI를 세우고 생성형 AI 당연히 우리 잘할 수 있다. 여기도 데이터 엄청 많은 거 아시죠? 또 구글 기술은 얘네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은 그 논문을 발표한 것도 구글이고. 그래서 기대치는 큰데 소비자한테 전달된 서비스 수준이 좀 오픈 AI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서 아직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페이스북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라마3라고 내놓고 열심히 추격 중이죠. 또 아마존은 자기네들이 개발하기보다는 많은 스타트업들한테 투자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엔트로픽의 메인 투자자가 아마존입니다. 엔트로픽이 지난주에 논문을 발표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블랙박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생성형 AI의 비밀도 캐내고 있고요. 클라우드3는 더군다나 성능 너무 좋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쟁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모아봤더니요. 1경 5천조 원 정도 됩니다. 아, 엄청나네, 진짜. 아, 얘들이요, 로봇까지 건드립니다. 테슬라가 만든 로봇, 예, 옵티머스 2인데요. 저거 보고 사람들이, 로봇 하는 사람들이 다 경악을 했죠. 계란을 저렇게 집어? 아니, 음, 로봇 집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라는 건 프로그램 된 대로만 움직이죠. 그럼 계란 집을 때 따로 해야 되고, 컵 집을 때 따로 해야 되고, 사과 집을 때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집을 때마다 인간은 알아서 집지만 얘는 다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어떻게 했냐? 다 필요 없어. 코딩 빼고 얘 학습하게 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시작했잖아요. 그 기술을 로봇에 도입해서 이렇게 금방 엄청난 로봇 기술을 만든 겁니다. 당연히 오픈 AI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오픈 AI가 메인으로 투자해서 지금 열심히 성과를 보이고 있는 회사가 피규어라는 로봇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피규어라는 로봇이요. 사과를 집어서 이분한테 건넵니다. 이분이 뭘 요구를 했느냐? 피규어 5원이라는 이 로봇한테 여기 테이블에 뭐가 있어? 그랬더니 컵도 있고요. 사과도 있고 접시도 있고요. 그래. 그럼 나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줘. 그랬더니 사과를 떡 준 거예요. 챗 GPT가 이 로봇의 메인 엔진이니까 이런 대화는 충분히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친 건 뭐냐면 저 사과를 주는 행동을 프로그램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즉시 코딩을 써서 사과를 건넨 행동을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챗 GPT가 코딩 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얘가 그 사이에 먹을 걸 달라 그러네? 그럼 사과를 집어서 이분한테 준다. 이걸 말로만 만든 게 아니라 로봇이 이해하는 코딩으로 바로 번역을 해서 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 야, 너 거기 서 있지 말고 뒤에 창고에 가서 30번 번호 적혀 있는 박스 가져와. 그럼 저 로봇이 네, 그러고 가서 그거에 음. 필요한 행동을 코딩으로 만들어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올해 말부터 BMW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이 로봇들이 정말 앞으로 공장에서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걸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심지어 요걸 카피한 로봇을 선보였는데 2035년까지 무려 3,500만 대를 만들어서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얘기도 하죠. 이러니까 세상이 다 바뀌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미 시작됐죠. 상당히 창조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헐리우드 작가협회에서 파업을 했는데요. 요구 조건이 챗GPT 사용 금지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웹툰 작가들도 지지 선언했죠. 쓰지 말자, 일자리 날아간다. 그뿐인가요? 구글에서 3만 명을 정리해고 했는데 많은 수의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다는 개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단순히 코딩하는 건 이제 생성형 AI가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해고하고 절약한 비용으로 생성형 AI 엔지니어를 더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광고 마케팅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전방위로 생성형 AI가 퍼졌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포지셔닝은 어떨까요? 이건 이제 국제 관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요새 AI 관련해서 내셔널리즘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딱 보니까 생성형 AI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래의 패권을 갖고 있는 거네. 그렇게 딱 보이시죠? 자본도 그렇게 쏠리고요. 기술력이 갖고 있는 잠재력도 무시무시하니까 결국 패권 경쟁이 이 생성형 AI 경쟁이다. 그럼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은 어디 갔고 일본도 어디 갔나요? 없어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분야에 아예 도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 플랫폼 주권이 없죠. 고유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주권이 없어요. 유럽은 심지어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92%의 의존도를 갖고 있대요. 아니, 그럼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야, 그 우리 유럽 사람들 거니까 데이터 좀 줘, 학습 좀 하게 주겠습니까? 안 주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라인 메신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 데이터 주권 주겠습니까? 더군다나 라인은 동남아 2억 명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학습을 하려면 그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주권을 확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됐죠. 이걸 뒤늦게 일본이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 라인의 경영권을 달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패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전 세계에서 디지털 패권을 다음을 겨룰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미국이 가장 풍부하고요. AI 기술력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중국. 일단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맞아요. 생성형 AI를 그래서 중국이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하고 엄청 연구도 많이 합니다. 하루에 12억 명이 스마트폰을 쓰니까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고요. 안 하는 게 없습니다.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에서. 더군다나 정부가 어때요? 공산당이잖아요. 개인정보가 뭐가 없어요. 안면 인식, 헬스케어, 온갖 거 다 합니다. 그러니 여기가 정말 빠르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아직 안 되죠. GPU에 이은 차세대 AI 반도체들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그걸 하려면 일단 제조 기술이 뛰어나야 되는데 3나노 이하 반도체를 도전하고 있는 나라는요. 우리나라, 대만, 미국. 세 나라밖에 없네. 중국이 그것 때문에 뒤처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절대적으로 이 GPU 중국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사실 GPU만 해도 일반 CPU에 비해서 생성형 AI의 연산 속도가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빠르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얘기는 뭐 6천억 개의 조 단위의 파라미터가 있는 프로그램은 아예 중국은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중국은 기를 쓰고 반도체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일단 반도체 3대 강국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대만, 미국 빼면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들고 파운드리까지 하고 7나노 이하의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가 생성형 AI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것도 2005년도에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라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세계 세 번째로 발표했죠. 괜찮네. 그때부터 많이 투자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요. 야, 우리 그래봐야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누가 쓰냐. 기반 기술은 약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게 뭐죠? 누가 생성형 AI 코드를 공개했다 그러면 그걸 쫙 뜯어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는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고유의 플랫폼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여기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태계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도 아주 세계 탑 클래스에 좀 속해 있고요. 반도체도 당연히 탑3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동맹으로 삼고 싶은 국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생성형 AI 미래에 있어서 미국이 되었든 중국이 되었든 최고의 동맹국 하나 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걸 잘 이용해야겠네. 맞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미국이 패권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하고 가까울까요? 중국하고 가까울까요?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자국 내에 AI 반도체 생산 시스템을 갖겠다. 이렇게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패권이니까 미국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 또 대만은요. 대만은 중국 편일까요? 미국 편일까요? 아이고 애매하네. 아니 국가로도 인정 안 하잖아요, 미국이. 근데 이 그렇죠. 되게 중요한데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증명하는 게 여러분 그 바쁜 오픈 AI의 샘 알트만 창업자가요. 한국을 두 번이나 왔다 갔어요. 작년 6월에 와서는 야 AI 스타트업 우리나라 생태계 보고 너무 좋다. 무슨 뜻이냐? 전 이렇게 읽었습니다. 실력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싸다. 아, 그럴 수 AI의 있겠네. 평균 나왔었죠. 임원 빼고 직원만 평균 작년에 5억이었어요. 지금 더 어, 올랐겠죠. 넷플릭스에서 생성형 AI 엔지니어 모집 공고 내면서 연봉 내걸었던 게 12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기부하고 같이 해서 10개의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지금 오픈 AI가 협력해서 키워주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10개 기업이요. 그 오픈 AI 본사에 가서 발표했습니다. 그 자리에 샘 알트만이 나와서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샘 음, 알트만이 스타트업 심사하는데 나온 건 사상 처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어, 기대치가 크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음, 한 번 왔었죠, 1월에. 그때 왔을 때는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을 방문했는데 그게 뭐냐? 이 친구가 7조 달러 모은다 그랬잖아요. 네, 9,300조 원.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요새 아랍 형님들하고 회의하잖아요. 네, 은살만 형이, 야, 나 그거 괜찮다. 나도 좀 같이 끼자. 모을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에 전쟁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니까 AI에 클라우드가 이 드론 조종하고 이런 거 가지면 미래 전쟁 패권 갖는 거 맞죠? 이게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 미국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래서 파트너로 삼겠다고 한국에 왔는데 이게 좀 애매하니까 지금 돈이 어디로 가느냐? 방파제 일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배신할 것 같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일본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번 생성형 AI 관련된 반도체 산업을 일본에서 무조건 키우겠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TSMC 공장을 그래 18개월 만에 짓잖아요. 아, 그쵸, 이게 말이 네, 됩니까? 일본도 되게 어려운 그런 걸 텐데. 그만큼 일본은 아주 여기 목숨을 걸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음, 가운데 우리가 되게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온디바이스 AI 제조업입니다. 요게 어떤 거냐면 왜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스마트폰 안에다가 생성형 AI 집어넣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게 뭐냐? 여기다 칩을 만들고 거기 전용의 소프트웨어를 집어넣고 그래서 인터넷 연결 안 하고 서버 연결 안 하고 요 안에서 생성형 AI 서비스 만들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13개 국가 언어는 동시 통역해주고 그거 들고 여행 유튜버들이 다니면서 와 이거 괜찮다 이런 방송들 많이 나왔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꼭 폰에만 들어가야 돼? 자동차에 들어가면요. 일단 말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오일 체인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인님, 지난달에 가르셨거든요. 음,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런 대화도 가능해지고요. 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야, 덥다. 좀 켜라. 음, 되잖아요. 안 들어갈 게 없네. 근데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전용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거기서 전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제조업이 탄탄해야 됩니다. 이 세 개를 음, 다 갖춘 나라가요. 어떻게 딱 보면 우리나라하고 미국, 중국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해볼 만하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공부 좀 하자. 준비 좀 하자. 어느 분야든지 우리가 전 세계에 이 어마어마한 2경 원이 넘는 이 자본들이 우리나라한테 투자할 수 있도록, 나한테 투자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자. 이 정도의 AI 자본과 국가주의까지 겹치면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좀 AI 학습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것처럼 나도 나의 미래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CES에 가봤더니요. AI 안 한 게 없다. 오죽하면 로레알이요. 고데기를 이렇게 말면 AI가 여러분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걸로 기저연설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국 기업들은요. 주가가 떨어지면 CEO가 바로 날아가죠. 이사회에서 해고시켜 버립니다. 그럼 생성형 AI와 연관성을 조금이라도 내놓지 않으면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거고요. 자본이라는 게 제로섬이잖아요. 여기서 빼서 일로 넣는 거니까. 그래서 길을 쓰고 하는 거예요. HD 현대, 현대중공업의 정기선 부회장도 우리 중공업 회사인데 나와서 뭐 했는지 보셨죠? 우리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이요. 지들끼리 가서 일하고 들어옵니다. 이거 개발 중이에요. 밸류업은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우실 수 있어요. 이 엄청난 AI의 변화가 불과 16개월 됐습니다. 챗 GPT가 2022년 11월 30일 나왔으니까요. 음. 그래서 놀랍다 그러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방송을 봤는데 나는 챗 GPT 써본 적도 없어. 어떡하지? 그래 봐야 16개월 뒤처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정도는 따라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근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음 근육이 이 난관을 이기는 탄탄한 근육도 우리가 키울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AI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탄탄한 갑옷을 입고 미래를 열어가실 수 있어요.